준비한 내용은 간단하게 언리얼 에디터 다루는 형태를 잠깐 다뤄볼 거고요. 여기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까지만 다뤄볼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 에디터 다룬 다음에 이거 가지고 여기 다루기에는 레벨 디자인이라는 형태를 조금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 이런 몇 가지 이런 거 살짝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을 다룰 때 튜토리얼 보거나 이런 것도 다 쉬우신데 그 다음 스텝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언리얼이 정말 많은 튜토리얼도 제공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그런 스텝을 밟아가는 과정으로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거 하면서 블루프린트라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거고요. 블루프린트라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고 요거 얘기하면서 그럼 실제 개발을 할 때 얘는 비주얼 스크립팅이라고 하는 요소로 사용하는데 그럼 요거만으로 다 할 수 있냐?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작업하려면 어떤 식으로 작업해야 되는지 사실은 얘가 비중이 꽤 많이 들어가요. 실제 난이도 있는 좀 규모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도 서로가 돼야 되는지 오늘 시간상 얘까지 다루기는 어렵고요. 얘에 대한 기본이랑 그 다음에 얘하고 어떻게 서로가 상호 협력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데모 하나 만들어 볼게요. 데모 하나 만들어 보면서 이 데모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응용하는지 그 다음에 언리얼에서 입력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떤 구조로 어떤 하이라키로 잡혀 있어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구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3시간 4시간밖에 안 돼서 진행하면서 그 다음 내용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링크 공유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1000페이지짜리에서는 설계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요. 실제 제가 책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니까 다들 대다수가 매뉴얼만 나와 있고 튜토리얼도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뤄놓은 게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다 다루기는 뭐 하고 해서 이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언리얼 다루기, 여기 에디터 다루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 이제 개발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얘가 직군들끼리 어떤 식으로 협업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협업 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박수 한번 치면서 아침이니까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비수기라 그 12월까지는 제가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려요. 네. 학생들이나 이런 쪽 학교나 방학 전에는 이렇게 하다가 12월부터는 제가 그때부터 시간이 좀 나가지고 12월부터 3월까지는 기업들 트레이닝, 엔지니어들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KT도 그렇고 뭐 이마트도 그렇고 여기저기에서 요즘에 그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들 기업들 위주로 많이들 진행하세요. 그래서 기업들 트레이닝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요즘에 그 VR A 할 때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뭐 정부 주도에서 많이 진행했던 VR AR 산업 쪽은 그랬다면 요즘엔 기업들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세요. 특히나 최근에는 헬스케어 쪽도 내부적으로 팀 꾸려가지고 헬스케어 이제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어떻게 이머시브하게 이런 그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할까라는 구조에서 아예 컨소 맺어가지고 그 헬스케어 쪽 큰 업체들끼리 팀을 꾸려가지고 하시려고 해서 그쪽도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요즘 분위기는 기업들이 메타버스 쪽을 하는데 매출은 나나? 그걸까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업들이 가야 되는 분위기 중에 이렇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줌 하면서 제가 참가자랑 목록이랑 그 다음에 채팅창을 열어놨으니까요. 하시면서 필요하신 것들 저한테
질문을 꼭 그렇게 남겨주시고 잘 못 들으셨으면 말씀 주세요. 자, 먼저 개발 방법론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가 개발 방법론 굉장히 거창하게 많이 하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언리얼은 일단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만 잠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요즘에 엔진, 게임 엔진, 유니티뿐만 아니라 언리얼 이런 엔진들이 차용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어떤 컴포넌트 기반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레고 블록이에요. 레고 아시죠? 레고. 네. 이 레고 블록에 레고 박스를 하나 저희가 마트 같은 데서 샀다고 치죠. 여기가 공항이에요. 만약에 공항. 이런 공항에 관련된 레고 블록을 레고 박스를 하나 샀어요. 제품을 하나 사면 요거 박스를 탁 개봉을 하잖아요. 박스를 개봉을 해서 우르르 쏟아보면 레고 블록들이 들어있죠. 그렇죠? 레고 블록만 봐서는 이게 뭔가 싶죠. 근데 이 레고 블록들은 색깔도 다르고요. 모양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레고 블록을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차곡차곡 어떻게 하죠? 조립을 하죠. 얘네들 하나 둘 다 조립을 해서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형태의 물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레고 블록을 조립하면 이런 물체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들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죠.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이렇게 장소에다가 가져다 놓게 돼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장소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 공항이라는 주제로 보면 이 공항은 장소가 여러 개가 있죠. 어떤 분들한테 여쭤보면 공항하면 어떤 장소가 생각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게 생각나세요? 굳이 공항 했는데 뭐 화장실. 굳이 공항까지 가서 화장실을 가야 그렇죠. 화장실 가야지. 화장실 그렇죠. 이런 거 생각나고. 그랬더니 뭐 관제탑 그쵸 관제탑 또 뭐 활주로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항을 가는 이유는 왜죠? 홀 그쵸 홀도 있고. 그쵸? 최근에 그 이제 코로나 좀 많이 풀었죠. 여행도 풀면서 여러분들의 공항에 달려가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공항이 아닌 사무실이나 집에서 이렇게 가고 계시지만 어디로 공항을 가는 이유, 해외여행을 가는 이유, 면세점에 가려고 우리 그쵸? 면세점에 일찍 가가지고 여기 한 바퀴씩 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담배 피시는 분들은 왜 가죠? 해외여행을? 담배 사러 가는 거죠. 담배 사러 간다. 그렇죠? 담배 사러 면세점 가시고.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의 이런 장소들이 있어요. 그 장소들이 몇 개씩 이렇게 뭉쳐가지고 우리가 최고 만들고 싶은 이렇게 레고 블록 공항이라는 요 주제가 레고 블록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이게 레고 블록의 레고에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파이프라인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언리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마찬가지로 요즘에 게임 엔진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 방법론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하냐 바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개발해요. 자, 주요 용어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레고 블록을 언리얼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그렇죠?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이 레고 블록 컴포넌트를 차곡차곡 조립을 해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레고 블록을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디에서 구매해서 사다가도 여기 박스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 그쵸? 네. 어디선가 제조사에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혹은 피규어처럼 누군가 덕후 같은 사람이 레고 블록 그거에 맞춰서 다 만들 수도 있어요. 자체 제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레고 블록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차곡차곡 조립을 하죠. 그럼 조립하면 이런 물체가 나오는데 얘는 이런 가상 공간에서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액터라고 합니다. 액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액터들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
배치가 되죠. 그렇죠? 이런 장소, 이런 공간을 우리 3D에서는 월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언리얼에서는 이렇게 배치되는 이런 공간을 레벨이라고 해요. 유니티에서는 뭐 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혼용해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가상 공간, 가상 세계라는 월드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이런 형태들을 뭐 장소 이런 것들을 레벨이나 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항이라는 레고 블록의 최종 이런 결과물의 목표는요. 우리 프로젝트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레고 블록을 차곡차곡 조립하는 거를 우리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이 컴포넌트는 자기만의 다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가진 컴포넌트를 하나씩 하나씩 조립해서 이 가상 세계를 띄워놓을 수 있는 액터라는 애를 하나 만들고요. 그런 액터들이 여러 개가 가상 공간에 올라가고요. 그 가상 공간을 저는 레벨, 뭐 씬, 월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상 공간이 하나가 아니죠. 레벨이 장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장소들이죠. 그 여러 개의 장소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들어내면 걔가 뭐라고요? 조립을 하면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 프로젝트가 있으려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프로젝트가 있다고 치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는 장소가 필요하고요. 이렇게 장소. 이 장소를 저희는 레벨이라고 놓을게요. 장소가 필요하고 이 장소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장소 안에는 액터라는 애가 배치가 돼요. 액터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터에는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로 레고 블록들로 얘가 만들어져서 조립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얘는 이 공간에 여러 개의 액터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레벨은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레벨들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컴포넌트와 3D 오브젝트는 혹시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개념이죠. 좀 이따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3D 오브젝트라는 개념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보셔야 되는 게 3D 오브젝트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D 모델링 데이터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죠? 얘가 그냥 데이터 수준이다라고 하면 어떤 물체를 이루고 있는 외관을 꾸미기 위한 컴포넌트가 하나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외관을 꾸미기 위한 컴포넌트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의 요소를 만들기 위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오브젝트를 가상 공간 안에 올라가는 어떤 그냥 물체로 본다. 그럼 걔는 액터인 거죠. 이해하셨죠? 데이터로 보느냐,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공간에 올라가는 물체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그죠? 좋습니다. 이게 언열에서 어떤 컨텐츠를 만든다는 건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레고 블록을 조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고 블록들은 요즘의 트렌드가 어떻게 내가 혼자 다 만드는 레고 블록이 아니라 뭐 팀원들끼리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팀원들끼리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요즘엔 잘 만든 것들을 구매해서 그 내가 돈 주고 사서 구매하는 이런 형태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휴대폰을 예를 들면 어땠어요? 예전에 우리는 피처폰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딱 접히는 요즘에는 플립하고 비슷해가지고 이런 형태의 피처폰이 있다면 이런 피처폰이 있을 때 얘네들은 옛날에는 제조사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는 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넣어줬어요. 그렇죠? 요즘엔 스마트폰에서는 어떻죠? 스토어에서 내려받아서 필요한 앱들은 내려받아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폰으로 만들어내더라도 우리는 필요한 어플들을 설치를 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신 트렌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스토어에서 이 게임을 개발하든 일반적인 어떤 메타버스 콘텐츠를 개발을 하든
VR 콘텐츠를 개발하든 아니면 뭐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든 요즘에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되게 재밌게 흘러가는 게 이 스토어에서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아까 뭐 3D 모델링 데이터라든가 뭐 하다못해 스크립트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구매를 하는 형태죠. 구매를 해서 요거 사가지고 만들어내는 형태예요. 어? 그냥 일반 큰 회사에서도 이렇게 하나요? 네, 그렇게 해요. 먼저 기획서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요구사항 분석을 먼저 쫙 한 다음에 이게 스토어에서 먼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들을 싹 리서치하고요. 이미 있으면 가져다가 현질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장점이죠. 뭐 구현하는데 그 기능을 구현하는데 2달 걸린다. 그랬더니 만약에 GIS 데이터, 지리 데이터 같은 것들 이용해가지고 해양 시뮬레이션을 하나 하려고 한다라고 봤을 때 그렇죠? 이렇게 꾸미려고 했을 때 이거 GIS를 내가 그 데이터를 꾸며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이거 구현하는데 만약에 그래 2달 걸렸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시간 이 모든 게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스토어에 갔더니 이게 한 10만 원에 팔아요. 그러면 2달을 소모해서 요거를 구현하는 것보다 요거 질러서 요거 해서 컨텐츠를 조금 더 사용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 컨텐츠에다가 힘쓰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스토어에서 구매하는 형태고요. 언리얼에서는 마켓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시장이 있어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여러 가지 이런 필요한 이런 요소들을 판매해요. 걔네들을 우리는 에셋이라고 얘기하고요. 요즘에 언리얼뿐만 아니라 유니티에서도 에셋 스토어라는 게 있고요. 언리얼은 마켓플레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작업을 하다 보면 어도비에서 제공하는 믹사모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픽 쪽으로 조금 더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하려면 서브스턴스라는 것들을 쓰게 되는데요. 서브스턴스 요즘에 아트 쪽에서 많이 쓰게 돼요. 그것들도 거기에서 제공하는 에셋 판매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구글 링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요즘에 이런 스토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모든 걸 다 만든다보다는 요즘에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언리얼에서는 이런 흐름,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요 컴포넌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스토어라는 곳에서 구매해서 만들기도 하고 직접 제작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언리얼에서 제작해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부터 다들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개념에서 한 번씩 따라와서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직군간 업무 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여기에는 1인 개발도 있고 회사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연구소나 이런 쪽에서도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계실 거예요. 제가 많이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요즘에 최근에 저한테 이런 의뢰가 많이 들어와요. 기업들이 우리 전체 개발팀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교육만 받겠다.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프로젝트 다 쉬고 교육만 받겠다. 무엇을 할 거냐? 우리 내부 직원들이 다 유니티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한 달 동안 이들을 언리얼로 만들어 달라. 이 언리얼 개발자로 만들어 달라. 요즘에 저한테 이 의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언리얼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개발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콘텐츠를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네네네네. 콘텐츠를 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나 혼자 개발하는 프로젝트는 거의 힘들죠. 그렇죠? 1인 개발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엔 누군가가 나를 같이 협업해서 작업을 해야 될게요. 그래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죠. 대기업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점유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엔진들이 있겠지만 일단 유니티를 무시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정부 쪽에서 유니티를 좀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유니티로 해. 무슨 메타버스 하면 요즘에 갑자기 유니티로 해줘.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왜요? 얘가 메타버스 대장주니까. 이런 대장주 얘기를 하죠. 저도 유니티 출신이긴 하지만 대장주니까 유니티로 왜 예전에는 유니티로 하면 왜 외산을 써? 국산 써?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우 야 아니야 유니티 써. 이걸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유는 대장주니까 그것도 있고 이 유니티에서 제공 어떤 전략적인 것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그 메타버스로 제일 유명한 건 요즘에 최근에 뭐가 있죠? 우리나라 하면 결국엔 제페토죠. 제페토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걸로 만들어지니까 이런 형태가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업체들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퀄리티 놓고 점점 퀄리티를 많이 추구하려고 하는 시장에서 보면 조금씩 달라져요.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요즘에 화두인데 메타버스 사례를 들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포트나이트예요. 뭐 BTS가 거기서 했다 뭐 했다. 포트나이트는 어디가 만들었죠? 포트나이트는 결국은 에픽게임스 언리얼에서 만든 거죠. 그래서 네, 맞아요. 에픽게임즈에서 언리얼을 만든 거니까 결국에는 자, 뭐 유니티로 모든 게 다 흘러가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일단 유니티하고 언리얼을 잠깐 비교해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왜 유니티를 쓰고 왜 언리얼을 쓰느냐? 일단 그리고 프로젝트를 할 때 얘를 선택해야 될지 얘를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죠? 노래도 있죠. 선택의 기로에 서서 그죠? 선택이 맞나요? 네. 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가? 저는 아주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얘도 다녀봤고 얘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얘는 브랜드로 치면 얘도 브랜드로 칠 수 있고요. 약간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로 쳐볼게요. 언리얼은 요즘에 다시 또 많이 가서 구매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봤을 때 우리 뭐 한일 감정 이런 거 빼고요. 대중적인 브랜드 있고 그 다음에 명품 브랜드 있다고 칠게요. 누가 명품인지는 좀 보시기로 하고요. 저는 언리얼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명품이라고 약간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명품. 자, 명품을 치면 대표적인 브랜드 뭐가 생각이 나시죠? 요즘에 샤넬 대 에르메스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오는데 저는 사실은 어 프라다만 명품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프라다가 명품이구나 했는데 그 위에 여러 가지들이 있다는 건 몰랐는데 어쨌든 요즘에 프라다 이런 것도 있죠. 악마는 뭐를 입으니까? 프라다를 입으니까. 그래서 명품하면 이렇게 생각나죠. 자, 프라다 매장을 한번 갔다고 칠게요. 명품 매장, 에르메스든 뭐든 갔다고 칠게요. 자, 언리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품으로 프라다 이런 명품이라고 에르메스, 뭐 샤넬 이런 명품이라고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얘기해요. 자, 명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 드는 나의 감정, 여러분의 감정 뭐예요? 갖고 싶다. 노란 녀석 갖고 싶다. 그죠? 갖고 싶다. 그죠? 이런 거 하나 있고요. 또 이쁘다. 고급 고급지다. 이쁘다보다는 고급지다. 얘네들은 어때요? 가방 하나가 이렇게 DP가 돼 있어도 조명은 어때요? 그 있잖아요. 은은한 주황색 톤의 조명을 짠 해서 이쁘게 배치해 놓죠. 그죠? 이런 형태들로 얘는 DP부터 달라요. 퀄리티가 어때요? 고가 느낌이 나게끔 만들어져 있죠. 반짝반짝. 이렇게 반짝반짝 만들어져 있는 게 이게 바로 명품이라는 애.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고가예요. 비싸다. 그렇죠? 근데 어때요? 그걸 두르는 순간 퀄리티는 보장하죠. 이런 게 언리얼이에요. 다음은 저희가 가방을 1,000만 원짜리를 하나 들었다고 칠게요. 1,000만 원짜리를 들었는데 내가 걸치고 있는 옷은 대중적인 브랜드. 제가 I say hey 하면 여러분들 you say ho 하시는 거예요. hey
그렇죠. 마스크 끼니까 이게 잘 안 보이네. 자, 화영님 감사. 자, 어때요? I say hey, you say ho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제가 앞에 서두를 던지면 여러분들 뒤에서 ho 해주시면 돼요. 아시죠? 자, 유니티라는 애가 갖고 있는 브랜드는 이렇습니다. 유니, 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 유니 하면 여러분들 댓글창에라도 채팅창에라도 남겨주세요. 유니? 무슨 브랜드? 유니? 깝깝해. 자, 채팅이라도 활용해 주세요. 네, 그래야지 혼자 안 하는 게 되잖아. 자, 유니, 클로. 그쵸. 얘는 유니클로라는, 유니, 뭐요? 클로. 대중적인 브랜드. 자, 브랜드의 느낌으로서 두 제품이 어떠한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지 구분이 좀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 명품 가방을 들었어요. 근데 몸에 걸친 건 하다못해 안에 추울 때 입는 히트텍이라도 뭐가 돼요? 유니클로가 되죠. 대중적인 브랜드. 그래서 얘는 점유율은 굉장히 높아요. 50%막 이렇게 빵빵 올라가죠. 언니얼은 점유율은 얘보다 당연히 낮죠. 아무나 다 요즘에 뭐 3초백, 뭐 10초백 이렇게 가져가지만 모든 걸 다 갖고 싶다고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워낙 비싸니까. 그러다 보니 얘는 점유율은 좀 떨어져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마켓을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점유율이 얘가 50%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고가 마켓에서는 얘가 절대적일 거고요. 전체 대중적인 브랜드에서는 어디? 유니티라는 애가 되게 돼요. 그래서 기업들이 개발자들을 충원하려고 할 때 유니클로니까 어때요? 이쪽에 굉장히 많겠죠. 이쪽에 유저들이 굉장히 사용자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가를 정말 기업들은 어때요? 요즘 트렌드에 OTT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국내에서는 스위트홈, 요즘에 뭐 스타워즈 시리즈들도 많이 고가로 나오는데 얘네들은 뭘로 만드느냐? 바로 언리얼로 만들어요. 왜? 이쁘니까. 이 고가가 이뻐 보이고 비싸 보이고 얘 진짜 갖고 싶게 만든 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기업들이 대기업들은 당연히 우린 대기업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지 대기업인 거고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요즘에 언리얼 프로젝트 비중 엄청 많이 늘렸고요. 네, 엄청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그러면 왜 언리얼 쪽으로 넘어가고 싶으냐? 최근에 아프리카 TV 뭐 이런 데들도 저한테 내부적으로 그쪽으로 아프리카 TV도 하려고 저한테 요청이 오고 그런 것들 되게 많아요. 왜 언리얼 쪽으로 그럼 넘어오려고 하느냐? 그들은 어때요? 단기간에 우리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올리고 싶어요? 갖고 싶게 올리고 싶죠. 그렇죠. 너도 나도 다 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내가 별이 되기는 어렵죠. 한정판 이 정도 급으로 갈아 넣어야지 만들 수 있는 이 정도 형태인데 어때요? 우리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넘어가고 싶어요? 이쪽 단계로 넘어가고 싶죠. 자, 메타버스. 여러분들이 포트나이트라는 거, 그 다음에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라는 거 있을 거예요. 언리얼에서도. 언리얼에서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를 잠깐 보면 잠깐 볼까요? 언리얼에서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이미지만 잠깐 보세요. 자, 이게 언리얼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예요. 이런 것도 이용해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바타 만들듯이 제공을 합니다. 이거 언리얼에다가 가져다가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완전 장난 아니야. 이런 형태의 그 캐릭터들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상인간으로 해가지고 광고나 여기저기 많이 쓰려고 하죠. 이것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언리얼에서. 이게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예요. 이게 아바타를 만들 때 이렇게 한다면 유니티로 만들어진 제페토라는 걸 잠깐 보면 아바타 만들기 짜잔 형태가 다르죠. 두 엔진이 어떤 것들을 지향하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유니티 언리얼은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적인 브랜드로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려고 할 때 빠르게 얘도 스토어가 있고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스토어가 정말 장점이에요. 그랬을 때 빠르게 만들고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려면 이쪽에서 모바일에서 접근. 근데 모바일도 아까 시장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내가 타겟하는 시장이 어떤 만약에 홍보용으로 해서 빠르게 어디에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스마트폰들 좋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최고급 이런 약간 최신형 휴대폰,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다가 대응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유니티도 좋겠지만 언리얼로 사용하면 얘는 더 좋은 타겟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요즘에 5G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엔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지만 이 5G가 점점 보급률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전 세계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MS 주가가 왜 이렇게 뛰죠? 애저라는 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점차 얘네들의 MS가 모든 전략을 클라우드로 다 수정을 하죠. 그러면서 MS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얘하고 AWS 이런 형태의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클라우드 쪽으로 점점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뭐 구글도 있고요. 추세에 맞춰서 어떤 이런 콘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회사들, 요즘 회사들이 MS가 요즘에 대표적으로 구독이랑 서브스크립션, 이 구독 모델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돈 주고 패키지를 사는 형태가 아니라 월 얼마를 내면은 내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 어도비도 클라우드 형태로 하고. 그래서 요즘에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걸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스트리밍. 결과적으로 이 홈페이지 이들이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떤 키워드들이 적혀져 있냐면 다운로드 your PC 앱이 아니라요. PC를 다운로드 받는 거죠. 왜? 휴대폰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말기는 저사양이더라도 5G이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할 수 있죠. 바로 어떻게 원격으로 고사양의 PC를 우리가 우리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시면 고사양의 PC급을 돌릴 수 있는데 내 휴대폰에서 PC급의 최신 PC급의 이 사양을 돌릴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아기자기한 것들도 컨셉이 좋을 수 있어요. 그건 컨셉에 따라서. 근데 고퀄리티 아예 인간인데 인간 아바타 형태인데 아까 메타휴먼 크리에이터처럼 정말 현실 같은 그런 콘텐츠들을 내가 소모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특히나 요즘에 VR 여기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현실화 시킬 것인가 하는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조금 더 이렇게 진화가 된다면 완전 더 현실적인 형태로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럴 때 완전 가상 같은 느낌의 유니티도 물론 현실스럽게 다 꾸밀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엔진이 추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언리얼은 어때요? 완전히 더 그쪽이고 그쪽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두 개가 차지하고 있는 게 달라요. 그랬을 때 언리얼이 가고 있는 포지션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스마트폰이든 VR이든 이런 쪽에서 언리얼이 추구하는 시장에서는 걔가 점유율이 절대적일 거고요. 근데 이거는 뭐 중국에서도 어디에서도 뭐 동남아시아에서도 어디서도 다 우르르 다 대응하게 하고 싶어. 누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폰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보통 어 많은 기능들을 다룰 수 없으니까 다루기 많이 불편하시니까 우리가 흔히 기본 기능만 되는 것도 많이 드리잖아요. 만약에 그런 곳에서도 다 하고 싶어. 애기들에서도 다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는 유니티. 특히나 와이어리스 있죠. 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언리얼이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굉장히 무거운 시장입니다. 거기는 언리얼이 들어가기 너무 무거운 시장입니다. 그런 데는 유니티가 좀 더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VR. 뭐. 자, 그런 것들을 타겟팅할 때 그 회사들은 데모를 뭘로 만들까요? 유니티, 언리얼. 데모는 사람들 눈에 혹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언리얼을 만들겠죠.
네. 데모는 언리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왜? 사람들 눈에 홍보 효과가 빡 와다니까. 만약 국책과제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결국엔 국책과제가 대중한테 쓸모 있게도 중요하지만 대중한테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어필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때는 퀄리티가 어느 정도로 급으로 좀 나와주면 좋아요? 언리얼급으로 나와주면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진짜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봅니다. 게다가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네, 퀄리티 리얼리티 그렇죠. 퀄리티하고 리얼리티는 언리얼 쪽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대중성은 유니티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라이트한 거, 아까 아기자기한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유니티 데모 뭐 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릴 영상이나 트레일 영상 같은 거 한번 보시면요. 거기는 인디스러운 컨텐츠 디자인들이 되게 많아요. 몽환적이고 약간 아트 느낌도 약간 인디 아트 느낌의 이런 컨텐츠들이 많고요. 또 카툰 느낌의, 툰 느낌의 이런 것들 많고. 언리얼 쪽은 어때요? 툰 느낌이더라도 번쩍번쩍거리고 완전 고화질의 느낌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VR을 만약에 대응하신다. 메타버스 쪽에서도 PC나 VR 이런 쪽으로 대응하신다라고 하시면 어때요? 그리고 고사양의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대응하신다 그러면 언리얼 쪽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사용자들에 더 어필하기 좋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언리얼하고 유니티하고 차이점이니까 이 엔진을 선택하려고 하실 때 완전 대중적이고 그리고 개발자들을 구하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유니클로 쪽이 사용자가 많으니까. 그럼 언리얼은 왜 사용자가 없냐? 고가라고 했죠. 엔진이 비싸다? 그게 아니라 언리얼 라이센스 정책을 보시면 게임 쪽이나 이런 것들은 매출의 몇 프로 보통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수익의 몇 프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보통은 그거는 협의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엔진 프로젝트 할 때 그러면 턴키 라이센스로 이거 얼마 주고 살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부 그 에픽 게임즈 내부 엔지니어한테 들은 거는 일반 게임이 아닌 빅게임 분야에서는 거의 무료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라이센스 정책은 에픽 게임즈 쪽에다 문의를 해보시면 언리얼 쪽에다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거는 빅게임 쪽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무료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거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고가인데 이게 비싸다. 그 라이센스가 비싸다. 그거보다 뭐가 비싸냐? 기술이 비쌀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방은 1,000만 원짜리 가방을 들었는데 내가 외부에다가 입고 있는 이 옷가지들은 어때요? 여기다 걸친 건 만약에 유니클로야. 내가 가방을 들었어. 너무 큰가요? 들었어. 근데 겉에는 다 유니클로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얘가 너무 튀죠. 그죠? 얘만 혼자 나 홀로 반짝. 아, 요거. 그죠? 조금 부끄러운 느낌이 나죠. 얘가 제대로 빛이 나려면 자연스럽게 묻어놔야겠죠. 모두가 걸친 것도 뭐가 돼야 돼요? 명품이 돼야겠죠. 그래서 개발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거는 얘를 제대로 소화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 자신도 뭐가 돼야 돼요? 명품이 돼야 되는. 내가 걸치고 있는 다른 기술들도 명품급으로 좀 올라가 줘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가진 추구하는 여기다가 우리한테 제공하는 기술 자체가 너무 완전 명품스럽다. 이런 건 아닌데 어, 사용자 측면에서 유니티는 완전 대중적이다 보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게 해서 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랭귀지 측면은 C샵이라는 언어를 대응을 하고 있고요. 언리얼은 C++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두 개만 보면 이거 같은 뭐 서로 다 어려운 거 아니야? 나는 컴퓨터 언어는 잘 몰라서 어차피 나한테는 다 어려워 하실 수 있는데 개발자들도요. 얘는 쉬운데 얘는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언어 레벨에서 얘가 조금 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사실 언어라 그건 안 해보셔서 그래요. 언어 C++는 제가 보기에는 얘보다 절대 어렵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어찌 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유니티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얘는 블루프린트라는 애를 제공을 해요. 뒤에서 우리가 블루프린트를 알아볼 텐데 블루프린트는 최근에 그 OTT 쪽 이런 쪽 하는 뮤직비디오나 방송이나 그다음에 영화 제작에서 언리얼을 활용하고 있는 업체들 몇 개를 만났는데 그 업체들은 이쪽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거의 없더라고요. 자, 그 업체들은 이 C++ 레벨에 다룰 수 있는 엔지니어를 거의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요 엔지니어를 두고 있어요. 요 사람들을. 얘는 비주얼 스크립팅이라고 해서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어떤 이 노드 기반의 얘네들 이렇게 요거 다음에 요거 해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주는 형태예요. 시각적으로 해서 해주는 거라서 어떤 기능을 나열하고 요거 플레이 해줘 이런 식의 형태들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보다는 확실히 엄청나게 가벼운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라는 거는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요. 설계하는 디자인 파트에서 그 다음에 그래픽 파트, 그래픽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요. 그쪽 두 개의 파트 안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요거를 제공해요. 엄청나게 이게 막강해요. 예전에 제가 코딩 가르칠 때, 코딩 초반에 가르칠 때는 블록 코딩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네. 요즘에 초등학교들 되게 유명한 거 있어요. 블록 코딩이라고. 그것들 이용해서 초반 개념을 잡고 넘어갔거든요. 그 다음에 C 플러스나 이런 둘 중에 하나를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블루프린트를 언어를 하면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가 아주 기가 막히게 대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로직을 논리적인 흐름을 잡아가는데 그다음 프로그래밍적인 기초를 잡아가는데 그다음에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OTT 시장이나 이런 영화 만들고 이런 쪽 시장에서는 얘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메타버스 콘텐츠 만들거나 그런 쪽에 할 때는 얘만으로는 했다가는 프로젝트 망할 수 있고요. 이거 같이 써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가지고 넘어가기가 되게 어려운 게 유니티에서 언리얼 쪽으로 넘어가는 어려운 게 바로 그런 부분들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료도 얘가 유니티가 초반에는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 제조사 유니티하고 언리얼 그 각각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습 튜토리얼에서는 언리얼이 훨씬 더 방대해요. 그 정도로 하고 됐습니다. 잠깐 5분 정도만 직군 잠깐 얘기하고 잠깐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직군은 크게 보면 디자인 파트, 기획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파트에서 이제 아트 파트가 있어요. 그래픽 디자이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을 숨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프로그래머라는 직군이 있죠. 그렇죠? 이런 직군들이 흔히 여기에는 이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개발자라고 해요. 근데 흔히 개발자라고 하면 요 사람만 얘기하는데 이거 업계에 와서 이런 얘기하면 이들 완전 다 발끈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해서 발끈해요. 개발자는 요 직군들이 다 포함이고요. 여기에는 뭐 마케팅도 다 들어올 수 있고요. 누구도 들어올 수 있고 BM 설계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합쳐져서 개발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파트만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 프로세스상 기획에서 기획서를 써서 이쪽에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해달라 저렇게 수정해달라 이것도 이렇게 해서 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고 아트에서도 자기가 한 결과물을 어떻게 만들죠?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이렇게 파트예요. 그 다음에 이 최종 결과물은 프로그래머가 보통 아웃풋을 이렇게 찍게 되는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조를 보면 어때요? 깔때기처럼 프로그래머한테 몰리죠. 그렇죠? 구조가 보면 결과물을 누구한테 줘야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느냐? 프로그래머한테 줘야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이게 기존 어떤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직군들이 있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렇게 제작하려고 하는데 유니티나 언리얼이나 이런 최신의 인기 있는 엔진들이 추구하는 건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아요. 밤은 누가 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딱 봐도 밥은 누가 세? 요 사람이 밥은 세야 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잖아.
다 같이 돼야지. 그래서 예, 요 직군들을 요렇게 나눠 놓습니다. 이런 작업 파이프라인을 기획, 그다음에 아트, 그다음에 프로그래머 이렇게 있다면 이 직군들이 모두가 뭉쳐가지고 최종 결과물을 함께 찍어내는 구조예요. 다 몰렸던 게 아니라 이들한테는 아까 레고 블록 말씀드렸죠. 각자의 레고 블록을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아트는 아트의 레고 블록이 들어가 있고요.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의 레고 블록이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이들을 다 조립해서 뭘 만든다고요? 액터, 결과물을 하나씩 만들죠. 그렇죠? 네. 각자의 레고 블록을 만들어서 조립해서 만들어내는 형태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어떻게 병렬로 아웃풋을 찍어내는. 자, 작업 속도는 얘가 더 빠를까요? 얘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얘가 빠르겠죠. 아트가 예, 아트가 프로그래머한테 이미지가 하나 수정이 됐어요. 이미지 하나를 수정한 거를 줬어요. 근데 그걸 수정할 일이 1000번이 생겼다고 치죠. 그럼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계속 수정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100번 하다 보면 아, 너 또 수정할 거구나. 그죠? 예, 이런 선입견이 생겨요. 그러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아, 너 주는 거 어차피 최종 아니잖아. 하면서 적용을 안 해. 그다음 체크리스트, 버전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나오면 그때 요거 수정 안 됐습니다. 딱 나오면 지금이네 하고서 지금 수정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한 번에 짠 하고 그리는 게 아니라 짠 하고 그려지는 게 아니라 밑그림을 그리고 뭐 색칠하고 막 해서 몇 번씩 덧칠하면서 그리잖아요. 그 과정이 다 생략돼서 들어가게 되죠. 한 번에 사진 찍듯이 그릴 수 있는 디자이너는 없죠. 근데 그걸 원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퀄리티가 나아지는 결과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고 수정 사항들을 계속해서 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후자에 있는 이 방법을 보면 어때요? 아트 쪽에서 프로그래머한테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계속 내 레고 블록을 업데이트 치면 어때요? 아웃풋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죠. 1000번, 10,000번 내가 계속해서 수정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간, 같은 작업을 한다고 하면 이쪽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양질의 컨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작업이 생기냐면요. 당연히 기간이 줄어요. 왜? 엔진에서 다 중요한 기능들을 해주고 병렬 처리하면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직군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엔진에서 많이 해주다 보니까 비용도 줄고요. 기간이 준다는 건 당연히 비용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퀄리티는 비용도 줄고 기간도 줄었는데 퀄리티는 어떻게 될까요? 병렬 처리로 100번, 20번, 1000번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퀄리티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진행할 때 각각의 직군들끼리 어떤 방식으로 예전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퀄리티, 비용, 기간 이 모든 것들을 선정할 때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언리얼로 무조건 그냥 이렇게 만드는구나 저렇게 만드는구나 이것만 배우셔가지고는 사실 프로젝트 들어가면 망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각자가 책임지는 레고 블록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언리얼 엔진이 추구하는 이점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할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언리얼 에디터 간단하게 다루고 거기에다가 레벨이라고 아까 했죠. 물체들이 배치되는 공간, 액터들이 배치되는 공간을 액터라고 레벨이라고 했는데 그 레벨에다가 물체를 어떻게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에픽 게임즈 런처를 실행을 하시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프로젝트를 열려면 무조건 에픽 이 런처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유는 좀 이따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결과 파일 보고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루트는
이 에픽 게임즈 런처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학습이라든가 여기 보시면 학습에는 이 언리얼이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저하고 하실 것 중에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온 것들이 튜토리얼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튜토리얼만 보면 각각의 약간 매뉴얼식이에요. 다 뜯어져서 이런 기능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다 합쳐서 컨텐츠를 만드는 건 다르죠. 모든 기능은 다 알아도 문서 작성은 글쓰기는 모르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한글이라든가 워드에 대한 기능은 다 아는데 글쓰기는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요번에 주제,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제가 말할 주제는 그래서 이 기능을 가지고 콘텐츠를 글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어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에셋들을 내려받아서 구매하거나 이렇게 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무료 에셋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에픽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토타이핑 제작을 하시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보시면 라이브러리에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엔진 버전이 있고요. 더 추가적으로 돼 있거나 그러면 여기 엔진 버전 플러스 되는 곳에 또 표시가 떠요. 얘를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금 저하고 버전이 좀 다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 5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정식 버전 출시는 안 됐는데 올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언리얼 엔진 5는 그 그래픽 퀄리티의 수준이 넘사벽이에요. 진짜 유니티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을 만들어냈어요. 전 세계 어떤 엔진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을 만들어내가지고 언리얼 엔진 5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데모를 언리얼 엔진 5로 만들려는 것들도 업체들도 요즘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엔진 5가 나왔다고 버전업 됐다고 해서 사용 방법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살짝의 레이아웃은 조금씩 바뀔 수 있어도 거의 다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 실무에서 사용하는 건 4점대 버전. 그리고 버전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버전의 뒷버전들이 계속해서 안정화된 버전들이 나오고 돼줘야 그 버전을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으세요. 뭐 버전이 최신이라고 해서 최신이라는 건 버그도 많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최신이라는 건 버그도 그만큼 많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 프로젝트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프로젝트 목록들이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그 프로젝트를 여기서 실행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는 요 버튼을 여기에서 요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엔진을 한번 먼저를 실행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언리얼 에디터가 열리고요. 초반에 무조건 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열리는 게 아니라 언리얼 엔진은 템플릿을 제공을 해요. 템플릿을 제공해서 아까 런처에서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시면 트윈 모션이라는 게 있죠. 건축 시뮬레이션 할 때 그쪽에서 요즘에 이게 장난 아닙니다. 무료라고 돼 있죠. 네. 건축 시뮬레이션 쪽에서의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그런 사실적인 그래픽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거 한번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그 내용이 장난 아닙니다. 건축 시뮬레이션 쪽에서 이런 쪽 요즘에 기능이 좀 빈약하다 싶었었는데 요즘에는 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들어가고 있어요.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그 템플릿에 따라서 종류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흔히 저희가 일반 메타버스든 일반적인 콘텐츠 만들 때는 게임 쪽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게임 쪽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고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템플릿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템플릿이 없는 형태의 빈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인칭 모드, 그 다음에 3인칭 모드,
서드 퍼슨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그 다음에 일반적인 뭐 비행 모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그 자율주행에서 요즘에 자율주행에서 학습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 현실에서 자동차들이 움직이면서 그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학습할 수도 있겠지만 그 되게 리스크가 크고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죠. 비용도 되게 많이 되고.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 MS에서 에어심이라는 게 있어요. 뭐 제공 프로젝트 내놓은 게 있는데 에어심이라는 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가상 공간에서 계속해서 학습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언리얼 버전으로 만들었다. 유니티도 최근에 유니티 버전으로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물체들 디텍팅 해가지고 그것들 가지고서 계속해서 학습하는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MS에서는 그거 오픈해가지고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동차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만들 때도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쪽에서는 특히나 이런 가상 공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데이터를 얻을 때 그걸 현실에서 그 데이터를 얻으려면 되게 어려울 텐데 디지털 트윈 분야에서도 이런 쪽 가상 공간에서의 데이터들을 얻어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좀 필수인 것 같아요. 로봇공학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여기 서드 퍼슨 대응을 하고요. VR이든가 AR 쪽 하시려면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VR, AR 이렇게 얘네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면 거기에서 관련된 내용들도 또 추가로 그냥 가져다가 쓸 수 있으니까. 자, 서드 퍼슨 선택하시고 넥스트. 자, 저희는 여기 프로젝트 세팅해 보면 얘를 블루프린트 형태로 만들 것인가 C++ 형태로 프로젝트를 제작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C++로 하면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함께 뜨게 되고요. 거기에서 작업할 수 있게. 작업 파이프라인이 조금 달라요. 비주얼 스튜디오 C++가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빌드하고 컴파일하는 게 이게 핵심이 돼요. 블루프린트로 하면 그냥 큰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에디터 안에서만 다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컨텐츠 여기 언리얼에 제공하는 샘플 에셋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with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 할게요. with 스타트 컨텐츠 예 선택할 수 있게 됐죠? 사실 지금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설명만 했지 화면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네. 이거 내 거 같나?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한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저장될 위치가 있는데 여기 저장될 위치에 보시면 그냥 화면이 잘 보이시면 제가 여기 원격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확대 축소가 잘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요 앞에 경로고요. 뒤에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그럼 이 경로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냥 뭐 프로젝트 만들면 되지 할 텐데 요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에 보면 얘가 C 드라이브에 돼 있어요. C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는데 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왜 제가 얘가 뒤에도 보통 뒤에도 많이 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C에다가 했을 때 보통 C는 여러분들 요즘에 하드디스크 사실 때 SSD 다시죠. 그렇죠? 운영체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킬 때 결국에는 메모리에다 적재돼서 올리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SSD에 있는 곳에다가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데이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얘를 D에다 놓고 일반적으로 D 같은 경우는 일반 하드디스크를 쓰시죠. 용량 막 2테라 뭐 10테라 막 이렇게 저장 공간으로 쓰시고 C 드라이브는 그냥 SSD 좀 작게 하거나 1테라 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SSD가 있는 곳에다가 프로젝트를 하시면 요게 블루프린트로만 했을 때는 크게 지장은 없으세요. 그런데 C++로 할 때는 이 성능 차이를 좀 꽤 많이 느껴요. 컨텐츠를 이거를 빌드하고 할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C에서 SSD가 있는 곳에서 할 때는 성능 차이를 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요거 할 때 C에다가 놓고 하는 거예요. 언리얼 프로젝트 할 때. 그래서 뒤에다가는 이제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 프로젝트 이름을 여기다가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는 저희는 뭐라 할까요?
my TPS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누를게요. 화면이 확대 잘 되네. 그럼 이렇게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언리얼 엔진 에디터가 이렇게 뜬 상태예요. 그렇죠? 이렇게 에디터가 떴어요. 자, 왼쪽에는 이렇게 플레이스 액터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고, 요 가운데 여기가 우리가 레벨이라고 했던 액터들이 배치되는 공간이 있죠. 그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컨텐츠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프로젝트들의 에셋들을, 목록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뭐 파일들 있죠. 리소스들, 각종 리소스들이 배치되는 공간이 바로 요 공간이에요. 컨텐츠 브라우저라고 이 탭에 이렇게 써 있는데, 컨텐츠 브라우저 여기가 어떻게 에셋들이, 파일들이, 리소스들이 배치 여기 있는 공간,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탐색기 열었을 때 나오는 파일들이 있는 목록이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유니티를 사용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있다면 여기에 보시면 월드 아웃라이너라고 있거든요. 월드 아웃라이너라고 있는데 얘가 이 공간 안에 액터들이 배치가 된다고 그랬죠. 액터들을 수많은 액터들이 있는데 요 뒤에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뭐 우산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우산이 이렇게 있어요. 우산을 선택하고 싶은데 얘가 저 뒤에 이 물체에 가려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 물체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굳이 저 뒤로 가가지고 이거 선택해야 되고 아니면 얘네들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선택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불편해요. 그러면 이 굉장히 많은 액터들이 있을 때 그 액터들이 어떤 목록화돼서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산 하면 여기서 우산 찾아가지고 우산에 있는 그 손잡이만 딱 선택하고 싶으면 우산의 손잡이 이렇게 선택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액터들의 모든 물체들의 목록을 나타나게 해주는 공간이 월드 아웃라이너. 그렇죠? 가상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물체들의 목록, 리스트들이 나타나게 하는 공간이 월드 아웃라이너.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볼까요? 선택을 해보면 디테일 패널이 나오거든요. 디테일 패널에 이런 속성들이 쭈루룩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 해가지고 여기에 저는 이런 것들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 막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얘 액터를 하나 선택한 거고요. 액터들이 무엇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죠? 컴포넌트, 레고 블록. 그 레고 블록의 속성들이 디테일 창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요? 액터가 있고요. 이 액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디테일 창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 액터 갖고 있는 컴포넌트들의 모든 속성들이 여기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모두 보이게 되고요. 그 중에서 컴포넌트 것만 보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 얘는 지금 스태틱 메시 컴포넌트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선택하면 얘에 관련된 속성이 이렇게 쭈루룩 표시가 되죠. 이 컴포넌트에 관련된 속성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디테일 창에서는 이 액터가 어떠한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지하고 그 다음에 그 컴포넌트들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요? 디테일 창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네. 자, 여기 플레이스 액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잠깐 여기는 도구 모음이에요. 아, 여기다가 배치될 수 있는 어떤 액터들이 있는데요. 언리얼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액터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큐브도 있고 뭐 스피어도 있고 여러 가지 물체들이 있는데 이 물체들이 여기에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배치될 수 있게 하는 게 플레이스 액터라는 도구 모음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액터 도구 모음. 그래서 플레이스 액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액터 도구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액터들이 배치되는 공간 레벨. 여기는 액터들의 목록이 나오는 월드 아웃라이너. 그 다음에 그 액터의 세부 속성은 여기 디테일 창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를 이루고 있는 모든 리소스들, 걔네들을 우리는 에셋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에셋들의
모음을 볼 수 있는 관리하는 것을 에셋들을 관리하는 창이 이 컨텐트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전체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창이 기본 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됐고요. 위쪽에 보면 여기에 도구 모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쓰는 도구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건 결국에는 이거예요. 플레이. 플레이 버튼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아트 내용으로 좀 들어가게 됐을 때는 화면에 라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업하는 게 있어요. 그것들이 적용되게 해주는 빌드. 우리는 이 빌드가 그런 빌드 아니에요. 컴파일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빌드가 아니라 컴파일은 따로 있어요. 얘는 그냥 라이트에 대한 것들을 화면에 적용시키겠다 하는 그런 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저장하는 거, 단축키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프로젝트 세팅할 때 사용하게 되는 거, 세팅 메뉴.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쓰게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뭐 이 정도 2개가 제일 많이 쓰게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진 템플릿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플레이 버튼 눌러보면 마우스를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보면 이런 동작을 보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키보드에 WASD 키를 눌러보면 얘가 그 방향으로 이렇게 뛰게 되고요. 향하는 방향으로 얘가 움직여서 이렇게 뛰게 돼요. 그죠? 네.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WASD, 그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바를 눌러보면 점프도 이렇게 다시 해야죠. 자, 종료시키는 건 ESC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꺼져나가요. 혹시 제 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F11 키를 눌러서 그래요. F11. F11을 한 번 더 눌러보시면 이렇게 작은 모드로 돼요. 이 화면을 전체 화면 모드로 할 건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요. F11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 모드가 됩니다. F11이에요. 이렇게 다시 한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됐죠? 네. 자, 이게 기본 템플릿이고, 그럼 여기 화면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는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가상 공간을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 화면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WASD.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꾹 누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W 누르면 앞으로 가고요. S 누르면 D, A 누르면 왼쪽, D 누르면 오른쪽. 그래서 WASD,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회전이 되죠? 그죠?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화면을 제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계속 한 상태로 마우스 스크롤을 조금씩 돌려보시면 얘가 움직이는 속도를 이렇게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마우스 스크롤을 앞으로 돌리면은 빠르게 움직이고, 뒤로 돌리면은 천천히 움직이고. 그쵸?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상태예요, 계속. 자, 마우스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여기 휠 버튼이 이렇게 있고, 됐어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을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신 상태로, 이 상태에서 키보드는 어떻게? W, A, S, D. 그쵸? 이 상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계속 이렇게 누르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휠 버튼 있죠? 이 휠을 누른 상태에서 휠을 앞으로 돌돌돌돌 굴리면 어떻게 속도가 빨라지고, 뒤로 하면은 속도가 느려지고. 그거를 그냥 마우스로 하지 않고 그냥 이걸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카메라 모양하면서 4 이동 속도예요. 이것도 요거 눌러보셔도 여기에서 그 스피드를 좀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편한 거 쓰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기능인 WASD 마우스 클릭하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저 정수리 쪽을 이렇게 좀 가서 보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움직여서 또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불편하죠. 이때 키보드의 Q, 알파벳 Q하고 E 키를 눌러보면 어때요? Q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고 E를 누르면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 버튼 계속 누르고 있으셔야 돼요. WASD 거기다 추가로 뭐요? Q하고 E까지. 그래서 WASD 그다음에 Q하고 E 이렇게 해서 앞뒤 좌우까지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요? Q하고 E는 밑으로 위로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이게 언리얼에서 이 레벨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창은 뷰포트 창이라고 해요. 창의 여기는 레벨이라고는 하지만 창의 이름은 뷰포트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언리얼에서는 유니티를 달아보신 분들은 그냥 씬 이렇게 하니까 편할 텐데 언리얼에서는 창 이름은 뷰포트라고 하고요. 뷰포트 창 이름 뷰포트 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배치된 이 공간은 우리가 레벨이라고 하고요. 가상 공간이니까 또 월드라고도 얘기하고요. 이렇게 용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혹시 이 수업이 아니더라도 구글이나 여기저기 찾았을 때 이게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요. 얘네들은 뷰포트 창, 이 창 이름이 뷰포트 창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배치되고 있는 움직이는 이 공간은 레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 공간이니까 월드라고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자, 얘 플레이어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자, 저는 휠 버튼을 돌돌돌돌 마우스 우클릭은 이제 뗐어요. 휠 버튼을 돌돌돌 하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확대 축소하는 거 보이시죠?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그쵸? 이런 거 되고요. 제가 키보드 F키를 누르면 얘한테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줍니다. 키보드 F키를 누르면 포커스를 얘한테 딱 주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넓은 맵이 있을 때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물체를 선택하거나 그한테 가고 싶을 때 키보드에 F키를 딱 누르면 어떻게? 걔한테 포커스가 쫙 가겠죠. 혹은 이 공간 안에서 물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런 월이 있다. 여기 월이 있다. 얘를 이름을 더블 클릭을 따당 하면은 걔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점프를 하게 돼요. 됐죠? 자, 뭐 플레이어가 있다. 그럼 여기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전 밑에 쪽이 되니까 서드 퍼슨 캐릭터 이렇게 돼 있네. 얘를 더블 클릭하면 따당 하면 이렇게 들어간다. 두 가지 모드를 다 알아두셔야 물체를 찾거나 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포커스가 이 녀석한테 이렇게 포커스가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같이 WASD 키를 눌러가지고 할 때는 제 뒤를 돌아보려고 할 때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은 키보드의 Alt 키, 왼쪽 Alt 키를 누르시고요. 키보드의 왼쪽 Alt 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Alt 키. 그 다음에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하시는 건데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물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Alt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돌돌돌돌 돌려보면 이렇게 물체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이렇게 물체를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WASD 키를 눌러서 이렇게 보려고 하면 좀 번거롭죠. 근데 Alt 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마야라든가 3D Max 이런 것들을 혹시 달아보신 분들은 유니티나 이런 거 달아보신 분들은 같은 기능이니까 보시면 돼요. 자, 크게 지금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기능은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우스 우클릭하고 WASD, QE 이렇게 누르시는 거하고 그다음에 Alt키 누른 상태에서 얘를 돌돌돌돌돌 돌리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F키 눌러서 초점 주는 거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언리얼에서 여기 뷰포트 창을 다루겠는 기술은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다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뭐 마우스를 이렇게 살짝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살짝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를 왼쪽 버튼 누르고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어때요? 부드럽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스크롤 버튼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됩니다. 됐죠? 기능은 많이 있으니까요. 혹시 더 많은 기능이 필요하시면 매뉴얼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근데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쓴다지는 않아요. 또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면 에디터를 다루게 됐고요. 그럼 물체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얘는 여기 있으니까 얘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볼까요? 이 빈 공간에다가 물체를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자, 왼쪽에 여기 플레이스 액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플레이스 액터라는 애가 있죠. 그렇죠? 이 플레이스 액터에 보시면 큐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본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물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를 전 잡아서 이 큐브를 잡아서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놔볼게요. 그럼 이렇게 땅 배치가 되죠.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드랍하면은 얘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이 녀석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해보면 이 물체한테 나와 있는 이런 화살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기즈모라고요. 기즈모라고 합니다. 기즈모. 이렇게. 기즈모는 뭐냐면요. 얘한테 어떤 정보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지금 뭐 하는 상태인지 알려주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이콘을 보여주죠. 이 아이콘을 기즈모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동 기즈모가 지금 현재 화면에 표시되고 있어요. 이동 기즈모가. 그래서 이동 기즈모는 지금 현재 보시면 요 앞에 여기 세 개의 버튼이 있는데 얘네를 트랜스폼 툴이라고 해요. 어떤 변형하고자 하는 툴인데 무엇을 변형하느냐? 맨 앞에 게 지금 활성화되어 있죠. 바로 이동에 관련된 거. 이동 툴이 지금 선택돼서 얘를 이동할 수 있는 기즈모가 표시됐고요. 두 번째 거는 딱 봐도 뭔가 회전하는 것 같죠? 회전 기즈모가 나오게 될 거고요. 세 번째 거는 확대 축소할 수 있는 스케일을 변경할 수 있는 기즈모가 나오게 돼요. 잠깐 하나씩 잠깐 다뤄보면 자, 얘 요 위쪽 버튼을 파란색 버튼을 잡아서 이렇게 올려보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요. 빨간색 버튼을 하면 혹시 유니티를 달아보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유니티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좌표계가 유니티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유니티에서의 좌표계인데 이게 X 좌표고요. 그 다음에 이게 Y 좌표고요. 이게 Z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X를 우리는 오른쪽이라고 유니티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얘는 앞, forwar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up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돼요. 근데 언리얼은 보니까 어때요? 화살표가 얘하고 다르네? 그렇죠? 언리얼은 이게 좀 달라요. 어떻게 되느냐? 언리얼은 지금 빨간색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녹색이 어때요? 오른쪽이고요. 얘가 앞에 전방 방향 프론트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업 방향 이렇게. 방향이 다릅니다. 유니티하고. 그렇죠? 네,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초록색 화살표를 가지고 녹색 화살표를 잡고서 왔다 갔다 하셔야지 오른쪽이에요.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빨간색 화살표. 위로 가게 해주세요. 그럼 파란색 화살표. 근데 좌표계는 똑같아요. 얘가 X고요. 얘가 Y고요. 얘가 Z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려면 유니티에서는 Z 방향으로 갔어야 됐다면 언리얼에서는 앞으로 가주세요. 그럼 어떻게? 빨간색 화살표 X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셔야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은 Y축 방향, 위는 Z 방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아래로는 이 Z 방향으로 잡아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뒤로 하려면 빨간색을 잡아서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 좌우로는 어떻게 녹색 화살표를 잡아서 이동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체를 이렇게 화살표를 잡아서 하면은 어떻게 이동이 되죠? 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 축에 이 빨간색하고 녹색이 겹쳐지는 축에 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볼까요? 여기 보시면 두 축이 합쳐지는 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면들이 있죠. 여기도 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면이 있죠. 그쵸? 얘네는 각 축으로만 어떻게 확대 축수가 이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제가 여기에서 요거 겹쳐지는 요 부분을 하면 위아래는 못 가고요. 좌우 앞뒤로만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배치 방법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거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동 툴은 됐고요. 자, 여기에서 얘가 바닥에 지금 딱 붙게 하고 싶을 때 바닥에 얘가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바닥에 얘가 여기에서 이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걸 바닥에다 딱 붙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되게 재밌는 버튼이 있어요. 키보드 엔드 키죠. END. 엔드 키를 눌러보시면 바닥에 착 하고 붙어요. 네. 이거 유니티 쓰셨던 분들은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하네 하는 게 있을 텐데 얘 이거 짠 하고 이렇게 바로 탁 붙습니다. 바닥에.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얘를 붙이기 위해서 언열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동에 관련된 뭐 스냅핑 툴이 여기 있어요. 얘는 언열은 기본적으로 센티미터 단위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센티미터. 유니티 같은 경우는 미터 단위죠. 근데 언리얼은 센티미터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cm씩 이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열어보면 여기 그리드 요게 표시 있잖아요. 이게 활성화되어 있으면 스냅핑 기능을 사용하는 거고 1cm씩 혹은 5cm씩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열어서 여기서 뭐 10cm, 기본은 10cm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체를 이동시킬 때 해보시면 어때요? 탁탁 끊겨서 이동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10cm씩 지금 현재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체들을 배치할 때 이 스냅핑 기능을 이용하면 되게 좀 편리하게 배치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얘를 꺼버리면 여기 있는 요 그리드를 딱 꺼버리면 활성화되어 있는 요 녀석을 딱 꺼버리면 되게 부드럽게 그냥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스냅핑 기능이 꺼지기 때문에 그냥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 요거를 이제 회전 툴을 기준모를 한번 활성시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회전 기준모가 있죠. 이 녀석을 지금 클릭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물체 이렇게 나오죠. 회전 기준모가 되고요. 각 축으로 이렇게 딴딴딴 딴딴딴 이렇게 해서 회전시키는 거예요. 얘도 기본 스냅핑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도씩 이렇게 회전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각 축으로. 이렇게. 참고로 이동뿐만 아니라 회전할 때도 얘가 물체 중심이냐 혹은 월드 중심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참고로 우리가 3D 맥스라든가 마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3D 제작 도구들이 있죠. 걔네들을 봤을 때 걔네들은 대다수가 이 모델링이라고 해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바로 얘네 좌표계를 찾으면 자기 자신의 좌표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세상의 중심은 누구예요? 어, 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의 좌표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3D 맥스나 마야 이런 애들이 만드는 게 바로 이래요. 캐드도 다 이런 식이죠. 물체 자체를 중심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레벨에다가 우리 또 레벨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월드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얘네는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맞춰져 있는 이 녀석을 어떻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월드 공간으로 갖고 와서 배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자기 자신의 좌표, 로컬 좌표라고 하고요. 얘는 월드 좌표라고 하고, 흔히 얘는 혹은 모델 좌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배치하거나 회전시킬 때가 있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하거나 회전시킬 때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향하고 있을 때 얘한테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가 아니라 얘는 지금 실제로는 이 화살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얘가 지금 이렇게 향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화살표 보니까 화살표는 그대로야. 이거는 바로 왜냐면 얘는 지금 현재 월드 공간에서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공간에 계시든 여러분들의 위는 어디예요? 위잖아.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얘처럼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서의 위는 여기지만 세상은 위는 여기지. 그쵸? 이게 월드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구본이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저 지구본이 바로 뭐냐? 월드 좌표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월드 좌표를 지금 현재 얘가 나타나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 좌표로 된 거예요. 얘를 클릭해 보시면 얘가 큐브 모양으로 바뀌어요. 얘를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큐브 모양으로 바뀌고 어때요? 기즈모도 이 물체가 지금 현재 향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치할 때 방법들이 이렇게 배치할 거냐 아니면 월드 공간에서 그냥 위로 배치할 거냐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편의성을 위해서 이 기능 정도는 알아두세요. 배치 방법은 이 정도가 됩니다. 됐죠? 회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회전할 거냐 월드 공간으로 회전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방법이 바뀌는 거니까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 기준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일 버튼은 어떻게 그 공간 안에서 얘를 이렇게 확대 축소하고 이렇게 된다는 이거예요.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 가운데를 잡아보시면 얘를 앞으로 밀고 당기거나 하면은 다 같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가 원열을 이용해서 이 레벨 뷰포트 창에서 물체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보는 과정이었어요. 무언가를 물체를 배치한다는 과정은 바로 이 트랜스폼에는 정보가 어떻게 이동, 회전, 그 다음에 확대, 축소할 수 있는 크기 변환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정보를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측에 여기에 보시면 디테일 창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트랜스폼이라는 정보가 있고 트랜스폼 정보에 보시면 로테이션, 그다음에 로테이션, 그다음에 스케일 이렇게 해서 로테이션하고 로테이션 스케일 이 세 가지 정보가 얘한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여기에 물체가 배치된다는 건 이 트랜스폼 정보를 우리가 변경하는 거다.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떤 물체 결국에는 물체들이 어디에 변형이 된다는 건 어디에 배치가 된다는 건 바로 저 트랜스폼을 바꾸는 게 대대수의 작업일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콘텐츠를 개발하고 나중에 스크립트나 좀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어떤 제어를 해서 내가 캐릭터를 이동하고 할 때는 결과적으로 걔네가 하고자 하는 건 이 트랜스폼 정보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5분까지 쉬었다가 또 추가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잠깐 들어왔는데, 네. 3D Max나 마야는 크게 사용할 일이 없는 줄, 아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 유튜브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거랑 같아요. 얘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 리소스들을 가져다가 이런 공간을 꾸미고 인터랙션을 주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을 만드는 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외부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얘가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3D Max나 마야 그런 데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음원 파일도 다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레벨 디자인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이걸 이렇게 물체를 배치하고 이런 관계, 이런 단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레벨 디자인 한다고 해요. 이거를 레벨
디자인한다고 해요. 그래서 레벨을 꾸미는 이 단계들을 레벨 디자인한다고 하고요. 실무에서는 보통 두 부류가 이 작업들 나눠서 합니다.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설계하는 작업이잖아요. 설계를 누가 하느냐? 아트 레벨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단계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맵을 설계하는 건 어떤 기획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될 수 있겠죠. 어떤 장치들이 필요할 테니까. 그래서 흔히 얘 말고도 일반 디자인하는 이 기획자라는 사람이 작업을 해요. 그래서 화이트 레벨 디자인, 그래서 이 공간 안을 여기에서 언열에 제공하는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쫙 우리가 만들 가상 공간들을 먼저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기획 단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아트 레벨에서 아트들도 물체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모델링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모델링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획자가 이렇게 컨셉에 맞게끔 내가 쫙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경력 1년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쪼랩, 이런 사람들하고 경력 10년, 20년 이렇게 된 사람들하고 야, 이 모델 하나하나 이거 노가다로 이거 노가다 하는 거는 내가 20년 차인 내가 밤새 써든 뭐 하든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배치하고 멋지게 만드는 거는 새로 들어온 네가 다 해라. 이거 말이 안 되죠.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파츠들이라고 하는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런 거 만드는 이런 작업들 있잖아요. 이렇게 모델링하고 이런 작업들 하는 것들은 보통 경력이 좀 적은 사람들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고요. 뭐 많더라도 그런 파트들이 하고요. 이렇게 레벨 디자인하는 단계들은 보통 AD라고 해요. 아트 디렉터. 그래서 아트 디렉터가 보통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AD가. 그래서 이런 직군 단계에서도 아트 단계에서도 이렇게 좀 구분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레벨 디자인을 하고 1차적으로 기획자가 기획에 맞게끔 먼저 프로토타이핑으로 레벨 디자인을 하고 그럼 그렇게 만들어진 구성체들을 가지고 아트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그런 파츠들 작업들이 해서 3D 모델링 데이터들이 나오면 그걸 제대로 기획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다 재배치해서 멋지게 꾸며내는 게 AD 쪽에서 그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공간은 어디에 있냐면요. 자, 얘 마우스 우클릭을 컨텐츠 브라우저가 있죠. 컨텐츠 브라우저인데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선 잘 안 나오네요. 자, 여기에 보시면 요 컨텐츠 브라우저에 맨 왼쪽을 보시면 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요거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확대가 안 되네. 자, 요 부분 보면은 요 부분이 뭐냐면 이 콘텐츠 브라우저를 필터링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얘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소스 패널이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요. 요거 소스 패널이라는 게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요거를 소스 패널이라고 하고 얘를 클릭하면은 이게 나타납니다. 그죠? 됐습니다. 자, 여기 작업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이런 데를 해보시면 여기에서 컨텐츠 폴더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지오메트리, 매니퀸 여기 그다음에 스타트 컨텐츠, 서드 퍼슨 이런 것들이 쭈르륵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시면 여기 쇼인 익스플로어라고 나오는 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쇼인 익스플로러 보이죠? 다시 여기서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 보시면 쇼인 익스플로러 얘를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탐색기 창이 뜨게 될 거예요. 그죠? 이 탐색기 창이 뜨게 되는데 바로 여기 My TPS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보시면 My TPS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컨텐츠 폴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얘가 바로 이 프로젝트는 어때요? 그럼 레벨들을 다 이런 것들 모여가지고 프로젝트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 컨텐츠 브라우저는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모든 리소스들 이것들을 에셋이라고 한다고 해요. 했죠. 그런 에셋들의 관리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곳이 바로 이 콘텐츠 폴더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탐색기에서. 이 구조 여기 똑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지오메트리 폴더 있고요. 마네킹 폴더 있고 스타트 컨텐트 폴더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한 칸 위로 올라가 볼까요? 마이 프로젝트 이 탑으로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컨피그 폴더가 있고 컨텐트 폴더가 있고 그쵸? 이런 폴더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필수로 필요한 폴더는 이 컨피그 폴더, 컨텐트 폴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요게 세이브드부터 시작해서 이 드리브드 데이터 캐시 그다음에 인터미디어트 요거 있죠. 얘네들은 요 세 개 요 폴더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거 지워도 됩니다. 얘네들은 빌드 돼 가지고 올라가 있는 이런 빌드 파일들이 올라가 있어서 이걸 지워도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포하거나 이렇게 다른 데다가 프로젝트 올리거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폴더들이 같이 다 올라가게 되면 용량이 되게 많이 차지해 가지고 몇십 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건 요거 콘텐츠 컨피그 그 다음에 요 녀석이에요. 요 세 개. 이거는 블루프린트를 만들었을 때고요. C++로 만약에 하게 되면 내용은 조금 달라져요. C++로 하게 되면 제가 다른 C++ 프로젝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보시면 어때요? 여기 바이너리 폴더라는 것도 생기고요.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스크립트 폴더, 여기 소스 폴더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죠? C++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이 바이너리 프로젝트 이런 폴더들이 생겨요. 구조가 조금 C++로 했을 때는 그거에 관련된 파일들이 또 들어가야 돼가지고 좀 달라져요. 근데 기본적인 건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요거 콘텐츠, 컨피그, 그 다음에 요거 프로젝트 파일 이렇게 돼요. 요거 세 개 한번 지워볼까요? 자, 이거 언리얼 엔진 잠깐 닫아보고요. 에디터는 이렇게 꺼볼게요. 여기 드리브 데이터 캐시하고 세이브드까지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세 개 선택해가지고 요 녀석을 지워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웠죠? 그럼 이렇게 세 개만 나와요. 그죠? 네. 그러면 이때 언리얼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픽게임즈 런처에서 실행해도 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얘를 그냥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되게 바로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죠. 따란. 심지어 방금 폴더 보셨나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가 지웠던 폴더들이 다시 생겼죠. 지운 폴더들이 이렇게 다시 프로젝트를 실행시키면 언리얼 에디터가 실행이 되면서 엔진단에서 관련된 애들을 쭈르륵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 개들은 엔진에서 저거 없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니까 그게 필요 없고요. 네. 필요 없고 컨피그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요 프로젝트 파일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요거 .u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요 녀석은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노트패드 같은 거를 메모장으로 한번 지금 요 녀석을 제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메모장에다 이렇게 열어보면 자 이렇게 약간 제이슨 형식처럼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어요. 이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이게 파일 버전 3이고 엔진은 4.27로 해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냥 메모장으로 확장자를 .u 프로젝트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언리얼 프로젝트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죠. 그러니까 에픽 게임즈 런처에서 만드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도 만들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네, 런처에서 만들고 오케이. 얘 정보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실행하면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요 구조로 다시 만들어지니까 됐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